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C++에 있는 원시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타입과 관련해서 먼저 타입이 뭔지, 그리고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C++에서는 어떤 원시 타입들이 있는지, 그 원시 타입을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죠. 데이터는 그것의 종류에 따라 컴퓨터로 표현한 방식이 다르며 필요한 공간도 다릅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프로그래밍에서는 자료 유형 타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CSE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라는 타입이 되겠고요. 큰 따옴표 묶여져 있는 문자들로 나타내진 데이터를 프로그램 세계에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과 같은 정수 타입도 있겠습니다. 타입의 종류에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사용자들이 정의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용자가 정의하는 타입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것 말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그 타입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타입이 가진 값의 범위를 다른 말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4비트를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할 경우에는 총 16가지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unsigned의 경우에 만약 4비트로 unsigned 정수를 나타낼 경우, 즉 양의 정수만 나타낼 경우 0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signed, 즉 음수와 양수를 공이 나타낸다 그러면은 -8부터 7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특정한 비트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면 그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짝수화됩니다. 따라서 정수의 경우에는 0을 항상 포함하기 때문에 음수와 양수를 같이 나타내면은 음수의 개수와 양수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컴퓨터에서는 보통 정수를 2의 보수 표현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음수가 늘 양수보다 하나 더 많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할 때 이 양수의 개수와 음수의 개수가 다른 것 때문에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보통 한 번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그 데이터가 유지하는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 동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보통 데이터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주기억장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그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이와 같은 각 데이터가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타입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접근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접근할 때 그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에는
항상 타입 정보와 이름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 변수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언된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C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크게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선언한 변수가 되겠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입니다. 그런데 함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측에서 데이터를 함수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 유지하는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는 사용되는 위치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위치 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변수의 특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객체 지향이 되면 객체 안에 다양한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객체 지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C에서 구조체를 정의하게 되면 한 구조체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라는 좌표를 나타내는 구조체에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정수 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x와 y는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멤버 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류 기준은 변수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유지하냐, 어떤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유지하냐, 타입이 아니고요. 어떤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크게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참조 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만 있었는데 이제 C++에는 한 종류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참조 변수입니다. 일반 변수는 그 변수 위치에 실제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변수를 설명할 때는 변수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마다 필요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컵으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의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적정 크기의 컵들이 준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에 따라서 이 컵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식별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을 컵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추상화 개념에서는 일반 변수는 그 컵에 실제 데이터를 담아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int a equal 10 여기서는 조금 C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결하고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C에서 int a equal 10 이렇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는 일반 변수가 되겠고 이 10이라는 데이터가 그 변수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A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이 A는 10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변수이고요. 포인터 변수는 C부터 있어 왔던 건데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부터 사용하니까 문법을 잘 알겠지만 포인터 변수는 선언할 때 별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소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이제 주소가 되겠는데요. 그 주소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의 주소를 취해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변수의 주소를 취할 때에는 요 앰퍼센트라고 하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변수이다. 그 다음에 C++에는 이 두 종류 말고 새로운 형태의 변수가 추가됐는데 그것은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reference라고 하는데요. 이 reference라는 것은 어떤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익명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eference 변수는 이렇게 이제 앰퍼센트라는 걸 이용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선언을 할 때는 주소를 주지 않고 그 변수와 똑같은 그 변수가 그 대신할 같은 이름이 될 그 변수를 초기 값으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참조 변수는 항상 선언과 동시에 반드시 초기화가 돼야 되겠고 참조 변수는 포인터 변수와 달리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그림으로 추상적으로 보면 이 C라는 변수도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변수의 이름이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여기에 여기에 주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사용할 때에는 일반 변수와 참조 변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조 변수는 어떤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일반 변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변수와 사용하는 것이 똑같은데요. 포인터 변수는 사용할 때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dereferencing operator, 역참조 연산자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변수를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그때 사용된 기호를 또다시 데이터를 접근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선언할 때 별표를 썼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에는 또다시 별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이 있고요. 세 번째, 요거는 변수의 종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타입을 구분할 때 타입도 크게는 원시 타입이 있고 복합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원시 타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복합 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이라고 하는 건 이번 챕터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타입인데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의 값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 타입이 하나의 값만 유지한다. 그래서 원시 타입의 변수면은 그 변수의 값이 하나만 유지되겠습니다. 하지만 복합 타입의 변수에는 하나의 값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유지가 되고 이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에 있는 원시 타입의 종류를 살펴보면 불, 캐릭터, int, float, double 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C와 달리 불이라고 하는 타입이 추가가 됐고요. 정수의 경우에는 long이라는 타입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 타입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냐? C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배열, 문자열, 구조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입 정보와 변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타입 선언하는 방법은 C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은 오류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항상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11 이전까지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총 5가지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C에서 사용했던 방법, 또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C++가 되면서 추가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C++11부터는 이 총 5가지 방식을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괄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은 int a equal 10처럼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연산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초기화 문법이 요 equal를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C++11부터는 그 밑에 있는 B처럼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C++11에서는 여전히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잘 안 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C++14, C++17이 되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던 C++11 이후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때에는 이 중괄호를 이용하는 초기화 문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괄호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int c equal 2.5로 되어 있습니다. 즉 c는 정수형인데 정수형의 초기 값으로 부동소수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잘못된 형태의 문장이지만 문법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C에서는 워닝을 주는, 경고를 주는 형태의 문법입니다. 물론 이것의 결과는 C의 2라는 값으로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문법을 이용해서 int d 중괄호 안에 2.5로 이렇게 네 번째 문장을 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새 문법은 강건성을 높여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살펴보면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플로트 변수, 부동소수 변수를 정수 변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값은 10이기 때문에 이 10이 플로트 F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확장 변환에 해당되죠. 타입이 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C++11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로는 초기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건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치 상수를 썼을 경우에는 이 수치 상수가 F2의 그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값이면, 문제가 없는 값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11부터는 새로운 문법이 초기화 문법이 도입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하실 때에는 이 새 문법을 이용해서 가급적 프로그래밍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C++11부터는 우리가 원래 변수 선언할 때 int n
이처럼 타입 정보와 변수 이름을 줘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11부터는 우리가 타입 정보를 주지 않고 컴파일러가 타입 정보를 유추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오토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뭐 오토는 새롭게 추가된 키워드는 아닙니다. 예전 C부터 있었던 키워드인데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초기값을 이용하여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타입을 유추해 줍니다. 물론 전역 변수도 오토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지역 변수를 초기화할 때 그 오토를 사용할 수 있고, 오토를 사용하게 되면은 초기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입을 유추하게 됩니다. 오토 키워드는 유추를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유추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C+17부터는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C+11까지는 이런 식으로 새 문법을 이용해서 초기화하면 n을 int로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initialize list라는 타입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뭐 initial list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n equal 1 또는 int n1 해가지고 n을 정수로 유추하고 싶었는데 오토를 써더라도 n을 유추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면 n이 정수로 유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C+11이나 14를 쓸 경우에는 오토를 쓰는 한에서는 새 초기화 문법을 쓰지 말고 옛날 스타일 equal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n equal 1 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int로 해결해 줍니다. 유추해 줍니다. 하지만 17부터는 오토 n 중괄호 1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똑같이 int로 해석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initialize list로 초기화를 하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C++17에서는 그렇게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C++ 이전 11, 14에서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initialize list로 또 아마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토를 왜 쓰냐? 이처럼 뭐 int를 쓰는 대신에 오토를 쓰는 것은 타이핑해야 되는 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로 이득은 없습니다. 이득은 없는데 오토를 쓰면은 훨씬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프로그램의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는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C++17부터는 모든 문제들을 기존에 나왔던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값이 안 맞는 초기값과 다른 그런 어떤 변수를 타입을 지정하는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int처럼 아주 짧은 타입 정보들은 이 오토를 쓰는 것이 간결성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C++에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입들을 쓰다 보면은 타입 정보가 대단히 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토를 쓰면은 한참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또 오토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일일이 타입 정보를 또 수정하지 않고 초기값만 바꾸더라도 금방 타입이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프로그램 해놓으면 나중에 타입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했을 때보다 프로그램 수정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오토의 단점은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단점은 이제 C++17부터는 다 해소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C++11 처음에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오토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많이 확대가 돼서 심지어 오토를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또 오토를 쓸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오토는 절대 참조나 컨스트로 유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초기값을 이용해서 타입을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나 컨스트를 이용해서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조 변수를 오토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오토하고 앰퍼센트를 같이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타입을 유추할 때 dec, declaration type, dec 타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 역시 C++11부터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size of처럼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dec type 하고 가로 열고 안에 표현식이 옵니다. 타입 정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식이 오게 된다. 표현식. 그래서 그 표현식을 평가해서 그 표현식의 평가 값에 따라서 타입을 유추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표현식으로부터 타입을 유추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이 declaration type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나중에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declaration type이라는 것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C++17부터는 이 declaration type과 auto라는 키워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declaration type과 auto까지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12장 12장에서 범용 타입을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C++11부터는 우리가 직접 타입을 변선할 때 타입을 선언하는 것이 직접 그 타입 정보를 주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로부터 초기값으로부터 유추하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표현식을 줘서 그 표현식에 맞는 타입을 유추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있는 예제처럼 그 declaration 타입은 오토와 달리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타입을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const나 참조 타입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을 이용해서 유추하는 그 오토하고 보다도 더 완벽한 타입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또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는 변수의 가시 영역이고 또 하나는 변수의 수명입니다. 가시 영역, 영어로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스코프는 선언된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내가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이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말하고 수명은 변수가 언제 메모리에 할당돼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 따라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멤버 변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들의 가시 영역과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여기 있는 예제에 보면 max width와 max height는 전역 변수입니다. 함수 밖에 선언된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가시 영역이 파일 가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언된 이후 이 파일 내에 어디서든지 어떤 함수 내에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시 영역이 파일이지만 특정한 파일 내로 제한되지 않고 다른 파일에서도 언제든지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역 변수의 수명은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습니다.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maxwith라고 하는 변수값이 메모리에 자리 잡게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역 변수는 이쪽에는 없고 이쪽 메인 함수를 보시면 메인 함수 안에 선언된 P라는 변수가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에 소속된 변수를 말하고요. 그 함수에 소속되면 그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 함수에서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을 함수라고 하지 않고 블럭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여기에 for문이 있고요. for문에서 보면은 C와 달리 그 for문에 사용되는 색인 변수를 for문의 제어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or문의 색인 변수를 C++에서는 이렇게 제어줄에서 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언되면 이 i라는 변수는 요 for문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요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구분되는 영역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블럭이라고 그럽니다. 이 프로그램 요 메인 함수를 보면 메인이라는 함수의 블럭이 있고 또 for문 때문에 만들어진 for문 블럭 두 가지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의 가시 영역은 메인 함수 블럭이고요. 요 i의 블럭은 요 for문 내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요 i를 요 밖에서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의 수명은 여기에 이제 메소드가 써 있는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P라는 변수, i라는 변수가 그 함수 공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메인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 함수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함수일 경우에는 그 함수는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 변수의 수명은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는 클래스는 아닌데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구조체나 클래스나 크게 C++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 구조체에는 X, Y 두 가지 변수가 있고요. 이 C++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조체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들만 여기 타입 그 변수들만 필드 정보들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들을 사용하는 함수들도 이 구조체 안에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멤버 변수들, 이 구조체에 포함된 XY 변수들은 프로그램 가시 영역은 이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 내에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의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는 선언된 이후 그 선언된 가시 영역 끝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구조체에 선언된 멤버 변수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 XY가 맨 처음에 선언되어 있지만 이 XY가 요 맨 뒤에 선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맨 뒤에 선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 함수들 뒤에 선언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값이 프로그램 수행 동안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가 변하는 값인지 변하지 않는지 구분을 해야 되겠고, 만약 변하지 않는 값이면 상수로 처리해야 됩니다. 상수로 처리하게 되면 한번 설정된 값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강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우리가 수치상수 같은 것들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용될 수,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한 의미를 가진 수치상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자체를, 그러니까 10, 15라는 상수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의 이름을 부여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 보셨듯이 max height, max width 이런 것들이 그 상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팁 중에 don't use magic number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 상수들이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 이 상수들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치 상수들을 의미를 주기 위해서 주석을 다는 것보다 그 수치 상수에 대한 이름, 상수 이름을 부여해서 상수 변수화 해가지고 그 변수를 그 수치 상수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가독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나중에 프로그램에 수정할 때도 용이합니다. 초기 C에서는 상수가 필요했을 때 define이라는 전처리 문장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C++에서는 const를 이용한 상수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const를 이용해서 상수 변수를 정의해 사용하면 얻어지는 이점은 타입 검사가 가능하게 돼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변수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C++11에서는 const 말고 const expression 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차이 나는 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const는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const expression은 컴파일 시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const expression을 쓰면 const와 마찬가지로 한번 선언된 변수는 그 초기 값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아까 나온 auto, dec type, declare type, 그리고 const expression처럼 C++는 매우 복잡한 언어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요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면은 훨씬 프로그램을 강건하게 또는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는 타입 정보와 이름을 이용해서 선언한다고 했는데 타입 정보와 관련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름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타입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처럼 타입 변수는 이제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변수 이름 말고 함수 이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또 프로그래머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영문권, 영어가 기본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가독성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도 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의하는 이름들을 우리가 통틀어 식별자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함수 이름 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식별자를 짓는 규칙이 있는데요. 문법이 있다는 거죠. 이 규칙은 C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실제로는 영문자만 뿐만 아니라 영문자 외에 다양한 유니코드 문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밑줄 문자 토탈, sum, box, 01 등은 유효한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2 다이스나 white, dash box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법이 있을 때 이 문법을 외워서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문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의 문법이라는 것은 그 개발자들이 익혀서 그 문법에 맞게 작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문법에 맞게 작성해야지만 컴파일러가 번역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법을 이해할 때 컴파일러 입장이 되어 보면 왜 그런 문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거의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식별자로 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다이스나 화이트 대시박스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입장이 돼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 모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12 다이스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렇지만 화이트 대시박스는 쉽게 이게 컴파일러가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대시라는 기호는 우리가 프로그램 세계에서 마이너스 연산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마이너스 박스라는 대시 박스라는 걸 보면 컴파일러는 이를 화이트 빼기 박스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생각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문법들을 배울 때는 컴파일러 입장이 돼서 한번 그 문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밑줄을 맨 앞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일반 개발자들은 일반 응용을 개발할 때 맨 처음에 그 언더스코어를 쓰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표준 라이브에서 이런 식별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멤버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밑줄 문자를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법은 뭐 컴파일 입장에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는데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간에 공백 문자가 포함될 수 없고 퍼블릭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고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이거는 다 당연한 그 규칙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별자는 문법에 맞게 당연히 식별자의 이름을 부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통일성 있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이름을 가독성 있게 지어야 되고 그 변수가 나타내는 의미를 잘 전달하도록 맞는 이름을 갖다 쓰셔야 되겠고 변수의 이름을 붙일 때 통일성 있게 붙여서 그 식별자의 형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식별자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가독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별자를 붙이는 관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 새로운 타입 이름, 구조체 이름, 열거형 이름, 그리고 유니언 이름,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은 관례입니다. 그런데 C++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게 되겠고요. 상수 이름은 모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지키는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관례에 따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는 한 가지 단어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 단어를 합쳐서 식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낙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낙타 표기법은 두 단어를 합칠 때 그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가실 수 있는데, 변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은 그 형태만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 이름과 메소드 이름은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 메소드 이름은 끝에 그 괄호가 옵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은 언제 쓰이냐면 함수를 선언하거나 정의할 때, 또는 함수를 호출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곳을 모두 보시면 함수 이름 뒤에 반드시 뭐가 와요? 괄호가 옵니다. 매개 변수 목록을 나열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인자를 나열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오면 그 앞에 있는 이름은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름이 없으면 변수 이름이 되겠고요. 처음 시작이 대문자면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이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변수 이름은 주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명사를 이용해서 이름을 짓게 되겠고, 메소드 이름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동사를 이용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메소드, 함수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래서 반환 타입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주로 그 반환 값,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름을 함수 이름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이름을 함수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변수 이름의 경우에는 주로 명사를 쓴다고 했는데, 복합 타입의 변수의 경우에는 종종 복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student, s처럼 복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C++에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C++11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키워드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and 이퀄로 bit and bit와 또 어디 있죠? or eq 등등이 있습니다. not도 있고 not equal도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그 비교 연산자들을 실제로는 이런 키워드를 써서 연산자 대신에 C++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키워드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C++는 C를 포함하기 때문에 C에 있던 모든 키워드들은 C++11에도 키워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종종 기존 키워드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가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죠. 한 키워드가 여러 용도로 쓰일 때 모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라든가 이런 것들들은 계속 원래부터 있던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